주의사항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의사항. 자, 지금요, 지금 하실 때는 장소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 확인하실 때요, 환자를 이렇게 돌리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실 때는 환자를 돌리시면 안 돼요. 내 몸이 여기에서 움직여야 돼요. 아셨죠? 환자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반응 확인했어요. 반응 확인했는데, 자, 그러면 위 했고 반 했어요. 다음 글자 뭐죠? 신이죠. 신이 뭘까요? 그렇죠. 신고해야 돼요. 신고. 어디에다가? 신고에다가 신고하시는 거예요. 신고해야 되는데, 자, 제가 자, 여기 지금 네, 저희 어머님이 계세요. 어머님이 계신데 제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어머님하고 같이 데이트하고 있었어요. 네, 데이트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트하고 있었느냐?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영화를 좀 한번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영화를 딱 보러 가는데 저기 지금 영화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횡단보도예요. 주말이다 보니까 다른 가족들도 되게 많고 연인들도 되게 많아요. 부럽게. 네, 자, 그래서 제가 딱 이제 신호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심정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자, 그래서 네, 저는 응급조치 강사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요, 주변에 일단 위험물을 확인해 봤어요. 저희 어머님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제가 뭘 했냐면 반응 확인했어요. 네, 어머님 반응 확인.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일어나보세요. 엄마 반응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네, 신고해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신고할 때요, 신고할 때 내가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왜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좋아요? 나는 빨리 심폐소생술 해야 되죠? 아까 우리 몇 분 안에 해야 된다 그랬죠? 4분 안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야지만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느냐?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켰어요. 저기요, 우리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누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크게 외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당연히 누가 119에 신고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처치를 막 했어요. 근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데도 119부터 2시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 119에 신고할 때요, 119에 신고할 때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처럼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 명확하게 지목하는 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다수로 있어요. 다수로 있을 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어떤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많으니까 누가 대신 쓰겠지, 누가 대신 119에 신고하겠지 라고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의 습성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관자의 효과 혹은 제노비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떤 효과인지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목격자의 수입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받을 확률은 적어진다는 것이죠. 이 화면은 지난 6월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대 여성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1시간 동안이나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바로 옆에 앉아있는 다른 환자들과 경비원, 심지어는 병원 직원들조차 현장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2007년 10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한 남성이 지하철에 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옆에 앉은 여성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지하철에 앉아있던 승객들 그 누구도 폭행당하는 녀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방관자 효과.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한 여대생이 책을 떨어뜨립니다. 당황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의 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을 지켜보시죠. 먼저 목격자가 한 명일 때입니다. 책을 떨어뜨리는 걸 봤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는군요. 혼자 보았을 때는 남녀 구분 없이 인상이 좋든 나쁘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다들 망설임 없이 도와줍니다. 이 학생들이 특별히 친절한 건가요? 이번에는 2명이 진행하는군요. 도와줄 듯 하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3명일 땐 어떨까요? 다들 쳐다보기만 할 뿐 제 갈 길을 가버립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도와주던 사람들이 옆에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갑자기 무심한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목격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와주는 비율은 점점 더 낮아졌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많다면 차라리 방법을 바꾸는 게 낫습니다. 누군가 한 명을 딱 지목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네, 부탁할 경우에는 100% 도움을 받았습니다.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무심해서가 아닙니다. 여럿이 있으면 나 대신 누군가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죠. 도움이 절실했던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방관이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자, 잘 보셨죠? 네, 그래서요 119에 신고할 때는요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해서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신고하는 거를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거기 보라색 TV 선생님. 네.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자, 한 사람을 일단은요, 명확하게 손가락으로 지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해서 이렇게 눈 안 보고 했나요? 아니죠. 예. 눈을요, 딱 매 눈으로 딱 응시를 하셔야 돼요. 예, 눈을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탁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앞에 계신 선생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명확하게 하셔야지만, 자,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할 때 장점이 있어요. 예, 지목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을 보게 돼요. 예, 그러면 방관자의 법칙하고 다른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방관자의 법칙은 책임을 남한테 미루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그럼 책임감이요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이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이 한 번 실습해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전부 다 총을 이렇게 딱 만들어 보세요. 총. 네, 총을 딱 만들어 보시고요. 여러분 제가 무슨 색깔 티를 입고 있어요? 보라색 티 입고 있죠. 네, 거기 앞에 보라색 티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할 때 제가 다 볼 거예요. 저를 손가락으로 명확하게 지목하는지 안 지목하는지, 그리고 제 눈을 피하는지 안 피하는지, 그리고 입만 뻥긋뻥긋 립싱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다 볼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모실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119에 신고하는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준비 되셨나요? 자, 총 준비.
준비. 네, 거기 보라색 티 입은 아저씨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음장을 놓으니까 이제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하시네요. 네, 잘하셨어요. 네. 지금처럼 신고를 부탁하시면요, 네,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자, 여러분 119에 신고해 보신 경험 혹시 있으세요? 네. 난 119에 신고해봐. 손 들어보세요. 자, 몇 분에 도착하던가요? 약, 대략. 7분. 선생님은요? 12분. 또 이쪽에는 몇 분? 앰뷸런스인데 뭐야? 네. 100분에 왔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세요? 예, 저도 한번 신고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제가 신고했을 때는 한 12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그래서요 좀 궁금해서 조사해봤어요. 저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119 구급차가 도착하는 평균 시간을 조회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약 8.4분 정도 걸린대요. 자, 여러분 119에 신고만 하고요. 여러분이 아무런 처치를 안 하고 있었어요. 8.4분에 도착하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단연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지만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글자. 다음 글자는 이제 뭐죠? 호예요. 호가 뭘까요? 네, 호흡을 확인해야 돼요. 자, 호흡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호흡 확인은 손등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손등을 이렇게 딱 뻗어보세요. 뻗으셔가지고요. 자기 코 있는 데다 갖다 대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아주 약하게 2번 정도만 호흡을 내셔볼게요. 시작. 1번. 자, 2번. 자, 손등으로 숨결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느껴지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호흡을 한번 들이마셔 볼게요. 시작. 자, 손등으로 숨결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요. 느껴지면 거짓말이에요. 네, 안 느껴지죠. 자, 그래서 한 손을 더 대주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배 있는 부분에다가 손등을 대주시는 거예요. 자, 배에다가 왜 손등을 왜 대요? 배에다 손등 왜 될까요? 그렇죠. 호흡하게 되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근데 그 편차가 서 있을 때보다 누웠을 때 더 잘 확인이 돼요. 그래서 손등으로 확인을 할 때는 한 손은 환자의 코 있는 부분에 갖다 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환자의 배 있는 부분에 갖다 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요. 네? 자, 손등으로 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 감각적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손바닥으로 하시는 것보다요, 손등으로 하시는 게 더 잘 느껴져요. 그리고요, 여성분들 특히나 이제 그 화장품 같은 거 테스트 해보실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디에다 발라보세요? 손등에다 이렇게 발라보시죠. 네, 얼굴하고 피부가 같고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손등을 활용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몇 초 동안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3초 동안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요, 호흡 확인할 때 3초를 어떻게 셌냐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호흡 확인을 그만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제대로 호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제대로 확인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호흡 확인하실 때는 숫자를 세실 때 두 박자로 끊어서 세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두 박자로 끊어서 세시면 돼요. 자, 한번 실습해볼까요? 자, 왼쪽 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조금 나오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는 코, 하나는 베이스 대라. 자, 시작! 누가 돌아가셨나요? 여기 선생님. 네. 자, 잘하셨어요. 호흡파 확인하는 게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호흡 확인하는 게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호흡이 없어요. 호흡이 없다는 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것 중에 하나냐면 이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심폐기능이 정지된 상태인 거예요. 자, 만약에 호흡이 있어요. 호흡이 있다는 거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건
반증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호흡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요.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이 이제 호흡을 했어요. 호흡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네, 그러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한테 바깥쪽에서 가슴을 압박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심장의 리듬을 오히려 저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심장이 뛰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요, 네, 자고 있는 우리 가족한테 나 오늘 심폐소생술 배웠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하고 하시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네, 주의사항입니다. 네, 자, 그러면 호흡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호흡을 확인해봤더니 호흡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면 심폐소생술 하시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하고 인공호흡. 자, 이제 다음 30 해야 돼요. 30이 뭐죠? 30회 가슴 압박하는 거예요. 가슴 압박. 제가 좀 궁금해요. 여러분의 상식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자, 검지손가락 이렇게 딱 뻗어보세요. 이렇게 딱 뻗어보신 다음에요, 제가 딱 얘기를 하면요, 콕 집어보세요. 지금부터 자신의 심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애매모호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손가락으로 콕 집어보세요. 자기 몸에다가. 만약에 내 콧구멍에 있다, 이렇게 콧구멍 찝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심장 위치 집어보세요. 시작! 있어요. 그렇죠. 야, 그래도 오늘은 한 3분의 1 정도는 정확한 위치를 그래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심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있지 않고요. 심장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심장은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있는데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약간. 그래서 가슴 압박할 때 왼쪽 가슴 압박하시면 안 돼요. 어디 압박해야 될까요? 가운데 압박하는 거예요. 가운데. 선생님 근데요, 가운데로 하시면 여기도 가운데고 여기도 가운데고 여기도 가운데인데 어디를 압박해야 되나요? 네,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게요. 어디를 압박해야 되는지. 일단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로 압박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손 이렇게 딱 뻗어보세요. 손 딱 뻗어보시면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딱딱한 부위 있어요. 손바닥 아래쪽에 있는 딱딱한 부위. 제가 알고 계시는 분 중에서는요, 촬영하시는 분 중에서 이 손 아래쪽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못을 이렇게 책상에다 박는 분도 있어요. 네, 저는 해봤는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 이 부위를 혹시 뭐라고 명칭하는지 아세요? 여기 뭐라고 할까요? 자, 네, 제가 힌트 드릴게요. 자,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맞아요. 여기는 손꿈치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손꿈치. 네,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이 손꿈치를 어디를 압박하는 거냐? 잘 보세요. 압박하는 위치는 자, 이 사람의 젖꼭지가 있어요.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에 있는 가운데 부분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디로? 손바닥 전체로 아니고, 손바닥 전체가 아니고 손꿈치를 대시는 거예요. 손꿈치를. 자, 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에 가상선을 그으시고요. 몸 중앙에 가상선을 그었다면 이 십자가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 교차되는 지점에 내 손꿈치를 갖다 대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누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손이 이렇게 틀어지시는 분도 있어요. 틀어지거나, 심지어는요, 틀어지는 거 그나마 나아요. 네. 이 아래쪽을 여기를 누르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명치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겠다고요? 우리 어머님의 명치를 막 누르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제가 살리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에 있는 가운데 부분에 손꿈치를 대시고요. 이 젖꼭지 라인 있죠? 이 젖꼭지 라인이 내 중지하고 겹쳐지는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다가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손 이제 뻗어보세요. 손 뻗어보세요. 자, 그리고요, 깍지 끼는 거예요. 깍지를 끼고요. 깍지를 끼는 이유는 그냥 무의미하게 얹어놓는 게 아니고,
이 손꿈치가 더 앞쪽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당겨주시는 거예요. 당겨주시기 위해서 딱지를 끼는 거예요. 네. 하실 때 그렇다고 너무 일부러 막 이렇게 손꿈치를 세워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살짝 당긴 다음에 하시면 돼요. 하실 때, 자, 팔꿈치는요,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팔꿈치는 쭉 하고 펴지셔야 돼요. 쭉 하고 이렇게. 네, 구부러지시는 게 아니고, 펴져 있는 상태에서 압박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세.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자세가. 자, 자세는요, 일단은 젖꼭지하고 젖꼭지 사이에 손꿈치를 대시고요. 깍지까지 꼈어요. 네, 그러면, 자, 압박할 때요, 압박할 때 무릎을요, 뒤쪽으로, 한자 등 뒤쪽으로 좀 보내주셔야 돼요. 뒤쪽으로 보내주시고,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요. 엉덩이는 뒤꿈치하고 붙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는 뒤꿈치하고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중이 환자한테 완전히 실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저는요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가요. 네, 그래서 벌써 제가 기대니까 이 가슴이 이렇게 쭉 안쪽으로 들어가죠. 자, 옆에서 봤을 때요. 옆에서 봤을 때, 자, 엉덩이가 절대로 뒤꿈치에 붙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특히나 여성분들 요가 아시죠? 요가 자세 중에 고양이 자세라는 자세가 있어요. 요염한 자세. 네, 이렇게 자세를 딱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압박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성분들, 제가 여성분들도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교육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처음 가가지고 선생님 가슴 압박 한번 해보세요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압박을 하느냐? 이렇게 압박해요. 이렇게 압박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제가 남고 가가지고 학생들 보고 가슴 압박 한번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중에 어떤 게 정답일까요? 두 번째. 네, 사실은 정답은 없습니다. 틀렸어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약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세었어요.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깊이가 있어요. 깊이를 어느 정도로 압박해야 되느냐. 자, 누를 때요, 눌렀을 때 깊이가요. 자, 깊이가 이 마네킹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이 마네킹이 얘가 북미에서 건너왔는데 얘가 왜 좋냐면요. 사람의 가슴을 압박할 때요. 이 몸에서 느껴지는 반발력이 있거든요. 이 반발력을 평균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눌렀을 때 이 목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꺾일 정도로 누르면 5cm 정도를 누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눌러볼게요. 네, 눌렀을 때 이 삼각형이 꺾일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압박해 주셔야지만 네, 여러분이 5에서 최대 6cm까지 압박하는 압박 깊이가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서 보여드릴게요. 눌렀을 때 삼각형이 꺾일 정도로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약 5cm에서 최대 6cm까지 부르는 압박 깊이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별로 어려운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생님 잠깐 나와주세요. 네, 선생님. 자, 지금부터 예, 가슴 압박 이쪽으로 돌아보세요. 네. 가슴 압박을요, 왜 5에서 6cm로 눌러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선생님은요, 뭐 하실 거냐면 선생님은 심장 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몸통 하실 거예요. 몸통은 어떻게 하신다면요. 자, 옆으로 쓰셔가지고 위아래로 팔을 뻗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몸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몸통이에요. 자, 이 선생님 몸통, 여기는 등이에요. 여기는 가슴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아까 뭐 한다고 얘기했죠? 심장 한다고 했죠. 심장은 우리 몸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겠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심장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빨리 와서 심장 뛰어보세요. 네, 잘 뛰고 있어요. 근데 이 심장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육류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심혈관에 안 좋은 것들이 막 껴가지고요, 심장이 뛰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멈춰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서 가슴을 압박해야 되는데 네, 이거 입 붙여가면서 이렇게 조금씩만 누르면 효과가 없겠죠. 안쪽까지 전달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에서 6cm로 깊게 눌러주다 보면은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오, 심장이 뛰네. 수고하신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간혹 가다가 심장이 안 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는 계속해서 뛸 때까지 누르시면 돼요. 네, 잘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압박을 5에서 6cm 정도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렀어요. 이제 5에서 6cm 눌렀는데 이게요. 심폐소생술 교육하다 보면요. 이 사람의 특성이 나타나요. 자, 성격이 급한 사람들, 성격이 급하고 굉장히 빠른 사람들은요. 가슴 압박할 때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누를 때 이렇게 누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요. 성격이 조금 여유로워요. 저 밑에 여기 가시면은 누를 때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 뭐가 정답일까요? 없어요. 이제 저의 특성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셨네요. 맞아요. 둘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가 있어요. 정확한 수치가 1분에요. 1분에 몇 회 정도 압박을 해야 되느냐. 네, 분당 100회에서 최대 120회까지 압박할 수 있어요. 그냥 기억하기 쉽게 분당 120회라고 기억하세요. 자, 1초에 몇 번? 1초에 2번 누르는 속도예요. 1초에 2번 누르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냐. 자, 이 정도 속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초가 지나갈 때요. 생각보다 빨리 안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죠? 똑딱, 똑딱, 똑딱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박자를 잘 맞춰보시라고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는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좀 재미나게 심폐소생술을 해보시라고 박자를 맞출 때요. 박자를 맞출 때 쉽게 박자를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압박을 하면요. 박자를 되게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엔 어떤 노래를 알려드렸냐 이런 노래 알려드렸어요. 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죽도록 사랑하면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해. 네, 이 심수봉의 미호를 알려드렸더니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젊으신 분들은 그 10미닛, 6억을 옛날에 막 이런 거 많이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이 노래들의 문제점, 중대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누르다 보면요. 몇 번 누르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노래만 부르고 계속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바는 끝에 좋은 노래를 하나 찾아냈어요. 네. 이 노래는 정말 좋은 게 일부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노래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요. 30분 가슴도 압박해야 되는데 분당 120회 박자도 맞추래요. 막 머리가요 막 터질 것 같아요.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실제로 응급 상황이면 숫자를 세다가 숫자를 까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몇 번 눌렀지? 하다 보면 혼란감이 생겨가지고 하는 걸 멈추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노래를 알려드릴 건데 이 노래를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면요. 분당 120회의 속도와 박자와 그 다음에 횟수까지도 정확하게 30번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그 노래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아는 노래 뭘까요? 맞아요. 애국가예요. 애국가. 네, 애국가를 부르면서 가슴을 압박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따가 여러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다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30번을 맞출 수가 있어요. 네. 후렴 부분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후렴 부분까지 가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로 동부터 누르시면 안 돼요. 동은 보내시고 동해부터 누르시고요. 마지막에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우리나라 만세 여기까지만 누르시면 돼요. 세 박자만 딱 누르시면은 정확하게 30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부터 한번 내려와서 한번 불러볼게요. 자.